반갑습니다. 심화국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유태경입니다. 심화국어 온라인 수업은 하루에 하나씩 테마를 정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업의 길이가 어쩔 땐 길기도 하고 어쩔 땐 짧기도 할 텐데 최대한 50분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화국어 시험은 시험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텐데 오늘부터는 이 온라인 수업 강의 내용과 그리고 나중에 정상 개학했을 때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도 문법으로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 안에 그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건데 개학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상에 박상민 선생님 수업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 강의하는 동안에는 편의상 그냥 제가 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국어 같은 경우에 화법과 작문과는 달리 수업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간단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사항은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품사별 특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사에 대해서 분류라든가 품사의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이런 구품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각각의 품사들의 세부 내용까지 배웠을 거고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품사의 세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능 특강에 보면 그 189페이지에 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의 분류부터 살펴볼게요. 품사는 크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고요. 가변어는 용언, 그리고 서술격 조사, 불변어는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뉩니다. 다시 용언은 동사, 형용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고요. 관계언은 조사, 수식언은 부사, 관형사, 독립언은 감탄사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말의 품사는 총 9개, 구품사입니다. 그러면 품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기준을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형태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하다 해서 가변어고요. 형태가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서 불변어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단어. 불변어는 그 형태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에 따로 그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고요.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그 용언과 서술격 조사는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활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용언의 활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보면 어간 부분이 있고 어미 부분이 있습니다. 먹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먹은 어간이라고 하고요. 다는 어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며, 이렇게 어감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어미 부분만 달리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용언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변어의 범주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변어와 풀변어가 이렇게 나뉘어진 기준이 형태라는 건 이제 알겠죠? 그럼 용언,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진 걸까요? 네, 이렇게 5가지로 나뉜 기준은 기능입니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체언은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나 목적어, 보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몸체인데요. 그러니까 몸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어는 체언에 관계어이 붙어서 사용되는데, 관계어는 이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표시하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수식어는 이 용언이나 체언에 해당하는 서술어나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독립어는 혼자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뉜 품사는 다시 이렇게 9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9가지로 나뉘게 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네, 의미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대명사는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문장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관형사는 주로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는 혼자 씁니다. 역시. 이렇게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9가지 품사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품사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다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언입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명사부터 볼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학생이라거나 책상, 의자 이런 대상들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 여러 다양한 대상들을 칭하는 말이죠. 두루 쓸 수 있는 말이라서 보통명사입니다. 반면 고유명사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삼천포 여자고등학교도 단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포 여자고등학교는 고유명사입니다. 보통명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고유명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명사에는 몇 가지 문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세종대왕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종대왕이란 표현에는 세종대왕들 이렇게 복수의 표현이 결합하면 약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아니, 많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혹은 한 세종대왕, 두 세종대왕 이렇게 수량에 관한 표현이 결합해도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이 세종대왕이 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지시의 표현이 결합해도 약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세종대왕들이 한글을 창제했다. 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 세종대왕이 저 세종대왕에게 한글을 창제하라고 했다. 다 이 말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뭐 꼭 안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문장 어때요? 비문일까요? 네,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닙니다. 말이 되죠. 삼천포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만큼 우수하다거나 미래에 큰 업적을 남길 학생들이라거나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사용되는 고유명사 세종대왕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학년에 보니까 김수현이 2명이던데. 이 김수현과 저 김수현은 정말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도 비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김수현을 지칭하고 있죠.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문인데 이렇게 하면 같은 고유명사라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면 고유명사에는 이런 문법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것과 원칙이 이런 거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